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포 세움학원에서 고3 수학을 담당하게 되는 이민형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해야 할 부분은요. 이제 개정 수학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개정 수학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설명이 많이 다녀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3학년 학생들을 우리가 지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머님들도.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강좌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이제 제 브로셔인데요. 뭐 개정 수학에 준비된 전문가, 이건 나중에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화질이 조금 안 좋지만 어머님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제 소개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 2022 수능 수학은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하게 좀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강좌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하면요. 저는 현직 EBS 강사입니다. 12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대치동에서 15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가르쳤고, 반포 지역과도 좀 연관이 좀 있었어요. 과거 한 3년 전에 세하고 팀 수업을 맡았고, 그 다음에 뭐 상문고하고 서울고 앞에서 수업을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EBS 교재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대치동에서 대치 세움학원, 그 다음에 대치 미래탐구에서 대표적으로 강의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이런 제가 이력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를 믿고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래도 어머님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복습하시고, 물론 지금 앞에 어머님들이 없으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요. 대답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대화하면서 조금 설명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21 수능과 2022 수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머님들 잘 아시지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시험 봤죠. 우리가 이제 문과 학생들은요, 우리가 수능 시험을 수학2하고 수학원에서 확률 통계를 시험 봤어요.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은요, 수학원하고 확률 통계가 공통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을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1 수능이었고요. 자,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은 어떻게 바뀌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문과 성향의 학생들은요, 수학원하고 수학2하고 확률 통계를 선택할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은요, 수학원하고 수학2를 공통 과목으로 하고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어머님들 미적분하고 기하 아마 선택을 했을 겁니다. 거의 지금 시기쯤에는. 근데 이제 뭐가 좋고 나쁜지는 또 어머님들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게 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확률 통계가 사라졌어요.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과 학생들은. 그 다음에 문과에서만 시험을 봤던 수학2가 이제는 공통 과목으로 들어왔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과목이었는데 이제 선택 과목으로 넘어오면서 수능의 변화가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또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바로 수능의 큰 변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치동 설명회나 어머님들 뭐 반포 설명회 많이 다녀보시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문이과가 사실상 통합되는 것인가? 통합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은 뭘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사실은 뭐가 맞고 뭐가 틀린 얘기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수학 문제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와 특징은 뭐가 있는지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설명에 가면 어머님들이 항상 손들고 질문하는 질문이 바로 이 부분이 세 개가 바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뭐냐면 수능 수학의 점수 산출 방식이 바뀌어요. 어머니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냐면요, 복잡해지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복잡해지냐면, 자, 모든 학생들은 공통 과목을 똑같이 시험을 치릅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표준 점수가 한번 나와. 표준화 시킵니다. 한번. 그 다음에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한 다음에 그 과목에 대한 표준화가 나와요. 다시 한번. 두 번 표준화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정 점수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점수하고 여기서 나온 점수를 합산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표준 점수를 산출해요. 그래서 세 번에 거쳐서 점수가 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세 번에 걸쳐서 자기의 점수가, 최종적인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복잡해졌어요. 근데 이 과정이 되게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큰 틀만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출제 매뉴얼을 한번 보시면, 자, 이게 핵심이에요. 두 번의 호흡이 필요한 수능 수학이다. 왜 그러냐면요, 그 전까지는 1번부터 30번까지 쫙 풀었죠.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수학 영역 중에서 30문제 중에서 22문항이 공통문항이고요, 선택문항이 8문항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한 번의 호흡이 필요한 게 언제냐면요, 1번부터 22번까지 먼저 공통문항을 풀어요. 그렇죠? 그리고 끊고 나서 뒤에 딱 넘겨보면 확률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또 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두 번의 호흡이 필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끊고 풀고, 한 번 끊고 풀고, 이런 식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주관식은 뒷부분에 나왔죠. 이제는 22문항 중에서 7문항이 주관식으로 나오고요. 먼저 선택문항 8문장 중에서 2문항이 또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관식도 앞에서 한번 풀고 뒤에서 한번 풀고, 이런 방식으로 수능을 출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과 문과 상관없이 일렬로 등수가 배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모든 학생들은 최종적인 점수를 받아든 다음부터는 1등부터 50만 등까지, 우리가 50만 명이 가정하면 등수가 쫙 매겨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과는 이과끼리, 문과는 문과끼리 점수가 산출됐다면, 이제는 본인이 전체 이과 문과 상관없이 자기가 몇 점인지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렬로 배열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뭐 어떤 과목을 선택했던 간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가면 그 점수가 최종적인 점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뭐냐면요, 공통 과목을 보정 점수로 인한 선택 과목 유불리를 완화한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보세요. 제가 일부러 이 글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왜 갖고 왔냐면, 제가 이거를 해석해서 만약에 달면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학습 내용이 어려우며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선택 과목은 응시양 수험생 집단의 공통 과목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은 경우 이들의 선택 과목 점수는 다른 선택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들에 비해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학생들은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하를 선택한 학생과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있는데, 자, 당연히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불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위권 학생들이 미적분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재수생들은 기하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기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현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누구나 다 기하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선택한 미적분이, 그 미적분 집단의 점수가 만약에 높다면 바로 그 점수를 자기 점수처럼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의 유불리는 거의 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완화되진 않아요. 모든 제도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허점이 있죠. 그걸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부하기 수월하고 좋은 점수를 받기 쉽다고 여겨지는 선택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과 선택 과목 간 유물리 문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교육부, 우리가 평가원에서의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에 허점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들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정점수 제도가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정도는 어머님들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점수 산출 방식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면 본인 점수만 반영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자기가 선택한 과목, 그 과목의 학생들이 맞은 취득한 공통수학 점수가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자, 이 공식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공식을 제가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택 과목 본인 조정 점수는 어떻게 산출되냐면 바로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선택 과목을 응시한 공통 과목의 원점수의 평균이 자기 점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점수를 잘 받든 못 받든 간에 자기 집단의 평균 점수, 공통 수학 점수가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잘하는 집단은 좀 점수를 플러스를 주고 시작하고 못하는 집단은 플러스를 주지 않고 시작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선택 과목 응시자들의 공통 과목의 원점수의 표준 편차가 또 반영되는 겁니다. 본인과 상관없이 본인 집단의 선택 과목에 응시한 학생들의 공통 과목의 표준 점수, 표준 편차가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본인의 점수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은 선택 과목의 학생들의 공통 과목 원점수가 자기 점수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같은 선택 과목의 학생들의 공통 과목 표준 점수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두 가지가 바로 조정 점수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조정 점수가 높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학생들의 공통 과목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하고요. 두 번째는 같은 선택 과목의 학생들의 공통 과목 표준 편차가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택 과목 보존 점수 산출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다시 되셨습니까? 어머님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됐습니까?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미적분이 유리한 거냐? 기하가 유리한 거냐? 확률 통계가 유리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제가 시뮬레이션 다 돌려봤어요. 돌려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95%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미적분을 선택했을 때에 자, 유리한 점은 뭐가 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가 유리할까요? 일단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공통 점수가 높겠죠. 맞습니까? 그럼 플러스가 많이 되죠. 그 다음에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은 공통수학 점수가 낮을 확률이 높아요. 왜? 문과 계열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는 일단 누가 유리한 거예요? 미적분 선택한 학생이 유리한 겁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선택 과목 간의 점수를 또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차피 싸워야 할 대상이 어때요? 상위권이죠. 그러면 본인의 선택 과목 점수가 그 평균보다 높아질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다시 말하면 잘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또 뭐냐면 선택 과목에서의 표준 점수가 깎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확률 통계는 어떤가 하면요. 자기와 상대해야 될 그 학생들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본인의 점수가 월등하게 높다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선택 과목에서 점수가 미적분보다 또 높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정 점수를 대치동에 다 돌려봤어요. 선생님들이랑 다 돌려봤더니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그러면 아예 허점이 없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허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허점이 뭐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허점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만점을 맞아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서울대학교, 예를 들어서 의대, 최상위권 학생들은요. 미적분을 선택하든 기하를 선택하든 만점을 맞아야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수학을. 그런 애들은 차이가 미세하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0.1점을 다투죠. 그런 경우에는 미적분과 기하를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 똑같이 만점을 맞아도 표준 점수 차이가 미미하게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또 갈리는지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일단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요. 그 부분 빼고는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머님들 또 궁금하시는 게 그럼 도대체 수능 시험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능 수학 예시 문항인데요. 이미 올해 5월 달에 2022 수능은 이렇게 내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예시 문항이거든요. 자, 예시 문항을 잘 분석하면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22번 문제예요. 22번 문제는 과거에는요.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이제는 22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봤어요. 어떤 문제 가장 어려운가, 오답률이 높은가 봤더니 바로 22번 문제고요. 공통문항이겠죠. 왜? 22번은 공통문항의 마지막 문항입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나왔던 22번과는 차이가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이거는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고요. 이거는 수학 2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수학 2에서 킬러 문제가 나와 이과에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공통 과목이 주요 과목이 되면서 22번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예시 문항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원수 2의 난이도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는 선택 과목의 예시거든요. 확률 통계의 28번 문항입니다. 28번 문항이면 어떤 문항이죠? 그렇죠. 선택 과목에서 주관식 2문제 빼고 객관식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확률 통계 문제가 과거에 나왔던 문제보다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갈까요? 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없애는 게 목적이죠. 평가원에서는. 그런데 미적분을 굉장히 어렵게 내고 확률 통계를 쉽게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욕을 먹을 겁니다. 당연히 확률 통계, 기하하고 미적분하고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확률 통계 문제를 봤더니 과거에 나왔던 확률 통계보다는 난이도가 꽤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확률 통계는 어떻게 될까요? 난이도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확률 통계가 점수 따는 과목이었어요. 이과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는 확률 통계가 이제 문과가 시험을 보지만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바로 미적분입니다. 미적분은요. 올해 수능의 가장 큰 이슈였고요. 최근 5년 동안 미적분을 못하면 대학을 못 간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과목이었는데 자, 미적분 문제가 이게 29번 문항인데 과거에 나왔던 29번, 30번 문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통 과목은 어렵게 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다 같이 보죠. 50만 명의 수험생들이 다 같이 보는 겁니다. 하지만 선택 과목은 일부만 보는 거죠. 나눠서.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난이도를 중간급으로 맞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률 통계는 올리고 미적분을 쉽게 내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29번 주관식 문제인데요. 자, 보세요. 자, 이 선택 미적분인데 미적분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있는데 하락은 예상한다. 이거 누구나 다 예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변별력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 아이러니하죠. 난이도는 낮춰지면 애들이 다 맞는 거 아니냐? 변별력은 증가하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어머님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미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최근에 한 3년간 시험을 보면요. 30번 문제 정답률이 어떨 때는 0.1%, 0.5%, 1%인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 푸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문제 난이도를 낮춰버렸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최상위권과 상위권 학생들은 문제를 풀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학생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오히려 변별력은 늘어나는 겁니다. 과거에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30번은 제끼고 풀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수학 실력이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문제를 풀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가 어떤 현상이 뉴스에서 많이 봤죠. 준킬러 문항 많이 늘어났다. 준킬러 문항이 많이 늘어나고 킬러 문제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수학의 변별력이 늘어난 겁니다. 등급컷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전에는 1등급이 몰려 있어요. 92, 88, 84. 최근 모의고사 등급컷을 한번 보시면 어떠냐면요. 벌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준킬러 문제가 많이 늘어난다. 중간급 문제로 다 바뀌었다는 얘기는 시간 싸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준킬러를 끝까지 풀어낼 수 있느냐에 바로 그 점수가 바로 수능 시험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수능 수학을 제가 예측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EBS에서 12년 동안 가르쳤고 그 다음에 3학년 학생들을 현장에서 너무 많이 지도를 했기 때문에 흐름 이런 것들은 어떤 선생님보다 잘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원수투의 난이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정확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요.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조절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미적분 난이도 내려가고 기하하고 확률통계 난이도는 조금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큰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킬러 문제는 사실상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학원을 선택할 때 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킬러 문제만 열심히 1년 동안 푼다? 절대로 좋은 성적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수능부터 바뀌었어요. 중킬러 문제가 사실상 당락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중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냐? 어머님들 많이 질문하시는데 중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은 킬러 문제보다는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학생들이 보통 우리가 내신이나 그 다음에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를 풀 때 한 번에 풀리진 않아요. 어느 정도 사고 과정이 몇 단계죠? 한 2단계, 3단계 정도를 거쳐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킬러 문제는 한 거의 5단계 정도를 이뤄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대거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는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중킬러 문제예요. 아시겠죠? 올해 같은 경우 수능에서는 거의 7, 8문제가 바로 중킬러 문제가 출제가 됐고 작년, 재작년에는 중킬러 문제가 없고요. 킬러 문제 3문제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중킬러 문제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머님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선생님, 우리 아이는요 확률 통계를 선택했어요. 미적분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기하를 선택했어요.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얘기할 건 뭐냐면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끝까지 가봐야 돼요. 내년에 시험을 봐봐야 기하나 미적분이나 확통이 누가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 수 있고 우리는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유불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이것도 어떤 과목을 선택했던 어머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확률 통계를 선택해야 되는 학생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적성이죠.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일단 어떤 학생들이어야 되냐면 꼼꼼히 따지고 분류하는 데 익숙하면 확률 통계를 선택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학생들이 많이 선택할 것 같냐면요. 문과 대부분의 학생, 거의 뭐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6월 평가 온 이후에 이과 학생들이 있어요. 이과 학생 중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 중 상당수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미적분 했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는 확률 통계를 선택해서 좀 수월하게 가겠다라는 학생들이 선생님 제 생각은요. 이과 학생 중에서 30%가량은 나중에 확률 통계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올해도 그랬고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장점은 뭐고 단점 뭐냐라고 하면 일단 공통 과목의 보정 점수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죠. 왜 그렇죠? 그죠? 자기 집단의 점수가 공통 과목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렇지만 자 보세요. 양이 적어요.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평이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장점이 있어요. 경쟁 상대가 다른 선택 과목보다 강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확률 통계가 오히려 어렵게 나와버리면 못하는 학생과 본인의 점수 차이가 벌어진다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미적분과 확률 통계의 그 유불리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어느 정도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적분인데요. 미적분 얘기가 많죠. 일단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은요. 그래프를 좋아하고 함수를 잘 다루는 학생은 미적분을 선택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이 선택할 거냐면 이과 재수생 대부분은 미적분을 선택할 거예요. 와, 많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이과 중상위권 이상은 대부분의 학생이 뭘 선택할까요? 당연히 미적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왜 미적분을 선택할까요? 또 어머님들 물어볼 거 아닙니까? 모든 지역에 있는 중상위권 학생들 다 선택할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답이 여기에 있어요. 보세요. 고3 학교 내신과 맞물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재학생들은. 왜냐하면 3학년 1학기 때 다 내신을 미적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기하를 수능을 보겠다는 애들은 학교 공부와 수능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어차피 내가 학교에서 미적분 공부를 해야 되지 않아요? 3학년 1학기 때? 그러면 미적분 선택을 하면서 수능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능과 내신을 준비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서 미적분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바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요. 최상위권 학생들, 재수생들도 포함시켜서 공통과목 보존 점수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선택 과목에 비해서 치열한 승부를 펼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과목 점수는 보정 점수는 높더라도 그 집단 안에서 선택 과목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된다는 게 바로 단점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미적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하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하는요, 도형을 좋아하고 직관력이 좋다면 기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어떤 학생들이 선택할 거냐면요, 수학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과 학생 중에서. 그래서 이과 중위권 학생과 내신에 개의치 않아, 난 내신 이미 포기했어, 정시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정시 위주의 학생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시만 준비한 애들이죠. 기하를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결과가 여기 나옵니다. 보세요. 공통과목 보존 점수가 미적분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지만, 자 보세요, 미적분보다 학습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우리가 100이라고 보면 기하는 50에서 60 정도만 공부해도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선택할 것 같아요. 수학이 좀 약하니까 기하에 투자를 조금만 하고 국어나 뭐 과탐이나 뭐 영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학생들, 전략적인 학생들이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미적분의 기하의 가장 큰 위험 부담이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윷놀이 해보면 알지만 뭐 아니면 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실제 수능을 봤을 때 그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굉장히 갈릴 수가 있어요. 미적분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리스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하는 소수의 학생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어떤 집단일 거냐,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공통 과목을 어느 정도 맞을 거냐, 그 다음에 그 해의 기하 과목의 난이도가 어떨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리스크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상위권 학생들, 나는 수학을 100점을 맞아서 의대를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의대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만점을 맞았을 때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미적분과 기하 누가 더 유리할지는. 근데 그거는 실제 수능 시험장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근데 확률 통계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든 미적분을 선택하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기하하고 미적분 말고요, 확통하고 미적분을 또 비교를 해보면요, 어차피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확률 통계를 선택한 문과 학생들은 어차피 가고자 하는 대학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경쟁 상대는 아니죠. 왜? 경영학과나 이미 인문계열 이쪽으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대학을 가서도 그쪽 학생들이랑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과 학생들은 확률 통계는 좀 개별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하와의 경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의 경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도 같이 이렇게 좀 끼워서 뭔가 생각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과 학생들 중에서 좀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 빼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적분과 기하가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올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수원수투입니다. 일단 공통 과목 무조건 만점 맞아야 돼요. 22문제 있죠? 무조건 다 맞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수원수투의 완벽 학습이 중요하므로, 자, 1년 동안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선택을 했으면, 빠르게 선택했으면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킬러 문제에 현혹되지 말고 중킬러 문제를 완벽하게 빠르게 푸는 연습, 그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내신과 수능의 균형적인 학습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1년간 본인을 이끌어줄 멘토가 중요하다. 그 멘토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움학원 반포 지역에서 이제 커리큘럼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요, 조금 이제 대치동이랑 똑같아요. 이제 대치 미래탐구하고 세움학원의 커리큘럼이 그대로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주 동안의 수원수투를 시작을 할 거예요.
7주를 수원을 하고 8주를 수투를 해서 우리가 중간고사 전까지 수원 수투를 우리가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역량을 좀 길러놓는 게 좀 핵심입니다. 그 전까지는 한 11주 정도 했는데 올해는 개정교육과 좀 제가 좀 커리큘럼을 바꿨어요. 조금 더 많이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좀 정리하고 싶어서 15주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6월 평가원 전에 우리가 6주에 거쳐서 실전 문제풀이까지 해갖고 2바퀴를 돌리는 과정이 1학기 과정이고요. 선택 과목 중에서 제가 이제 특강을 개설을 할 거예요. 3월달 정도에 이과 학생들 중에서 이제 미적분 문제풀이반이라고 해갖고 5주, 6주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7, 8월에는 선택형 분리 수업을 합니다. 수원 수투 미적분반과 수원 수투 확통반을 분리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쭉 읽어보시면 커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커리예요. 수원 수투를 어떻게 하면 만점을 맞을 것이냐. 6월까지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주 꼼꼼하게 진행되는 수업이고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수업 특징이 뭐 모의고사 계속 봅니다. 12문제를 보고요. 그 다음에 분석한 후에 학부모님께 문자 발송해드리고, 자, 과제물은 70문제가 나가고요. 기출문제 50문제와 신유형 컨텐츠, 대치동 신유형 컨텐츠가 20문제가 나갑니다. 그리고 개인별 오답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치동 현장 강의 동영상 그대로 제공이 되고요. 똑같은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진행되고요. 마찬가지로 자, 현장 강의에서 이제 필요한 모든 자료가 똑같이 제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설명만 좀 해드리고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 뭐 자랑하면 좀 부끄럽지만 수능 트렌드를 읽던 뛰어난 감각 가진 현직 EBS 강사고요. 믿고 맡기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강의력과 컨텐츠와 관리 프로그램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다수의 EBS 교재를 통해서 GP를 통해서 최강의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선생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머님들과 학부모 그 다음에 학생들과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는 선생님이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어머님들? 예. 오늘 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